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역사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을 수 있었던 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그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어떨까요?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여행을 갑니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일본 같은 경우 진즉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츠리라는 지역 축제가 유명하고 그중 일부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지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덕수궁 옆에서 대한제국빵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덕수궁에 왔는데 그 옆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먹거리를 팔고 있다면 하나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이제 전 세계가 정부와 사회를 넘어 꿈과 이야기 등의 감성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드림 소사이어티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수준을 갖추어 각기 다른 상품이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바로 고유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품위 있는 선택에 역사적 사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재만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 사고란 역사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석될지 가늠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에게 역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말, 의견이 누군가의 나쁜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의 대기업 연구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던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대기업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인력까지 빼간다고 하더군요. 40억, 50억이라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 과정에서 인재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설계 도면까지 흘러나가니 대기업도 아닌 영세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관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겠지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법을 어기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자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좋은 대우가 선행됐다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선택이 주변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곳에서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일수록 역사의식을 갖추는 일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더 많은 사건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결정이 미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 구진청의 결정이 신라인들의 생사에 미친 영향을 떠올려 보자고요. 나는 일개의 소시민인데 무슨 영향력이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나의 선택은 타인 1, 타인 2, 그들과 연결된 타인 100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만의 비전은 몽상이나 망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조직이 움직이려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상을 보여주고 그곳을 향해 같이 가자고 설득해야 해요. 선덕여왕은 그 비전과 꿈의 상징으로 황룡사 구축 목탁을 지은 겁니다.
실제로 선덕여왕은 이 탑을 완공한 뒤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꿈은 결국 이뤄지지요. 신라는 660년에 백제를 제압하고 668년에 고구려까지 물리칩니다. 가장 작고 힘없던 나라가 삼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라의 삼국통일, 그 발칙한 상상이 황룡사 구축 목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덕여왕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슴에 품고 황룡사 구축 목탁을 지었어요. 그렇게 꿈을 향해 한 발 내디딘 것이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에 혁신도 가능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급급했더라면, 또는 강국이 되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다면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부딪힌다면 642년의 신라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비전을 세워야겠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 그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 목탁을 세웠듯이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 드라마의 최고의 반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엄청난 일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까막눈이었던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지식의 독점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서양의 지식인들이 라틴어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독점했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일반 백성은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는 먹고 사는 걱정에서 해방된 양반들이나 할 수 있었어요. 지배층은 피지배층이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자들이 똑똑해지는 순간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고 그것을 바꾸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상민이나 여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수능에서 살길 바랐으니까요. 그런데 한글이 반포된 지 3년 만에 한글 벽서가 붙습니다. 어느 정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사극을 보면 벽서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문제의식을 느끼겠죠? 그저 순응하고 살아가던 사람도 그런 글을 자꾸 접하면 새로운 게 보이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세상이 변할 수 있어요. 지식을 쌓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누구 한 사람이 이룩한 게 아닙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땅의 국민들이 있는 힘을 다해 일하며 일구어낸 발전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절대 빈곤에서 탈출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일했던, 좁은 다락방에서 쉬지 않고 윗생을 돌렸던, 중동의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렸던 그분들 덕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바로 현대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선물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뼛속에는 그때의 경험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생기고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이 태반이죠.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음에도 저는 정작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상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결과만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그 속내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리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면 그 관계는 서로에 대한 몰이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배층입니다. 그런데 평민임에도 고대 중국과 한국, 일본 역사서에 모두 이름을 올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조선도 고려도 아니고 신라시대 사람, 우리에게는 바다의 신 해상왕으로 유명한 장보고입니다. 통일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어요.
지배층은 성골과 진골, 육두품에서 일두품까지 8개의 신부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질서라 관직에 있는 사람조차 차별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니 평민들의 삶은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거죠. 장보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이름을 떨쳤는데도 출생과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삼국유사에 출신이 미천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장보고 같은 사람에게 관직은 말도 안 되죠. 농촌에서 태어나면 농사 짓고 어촌에서 태어나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시기 평민들은 절대로 꿈을 가져서는 안 됐어요. 왜? 100%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을 갖는 순간 비극과 고통이 시작될 것이 불보듯 뻔했어요. 그런데 다자란 장보고는 그만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갔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눈앞의 바다를 건너가 보면 어떨까? 장보고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잘 아는 안전한 세계에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 무섭지만 미지의 세계로 가보자. 당은 대제국으로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중원은 물론 서역까지 영토를 넓혀 실크로드를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했어요. 그런데 사방으로 땅을 넓히다 보니 중앙의 힘이 곳곳에 미치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당나라는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이민족 용병을 고용해 반란을 진압하려 합니다. 당나라를 건너간 장보고도 이 용병 모집 광고를 보고 외인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을 받는 군인이 된 거죠. 군 생활이 잘 맞았는지 장보고는 승승장구합니다. 중국 역사서에 그 활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싸우는 장보고의 모습을 마치 영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큰 공을 세운 장보고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관직까지 얻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 낯선 땅에 와서 외국인 용병으로 시작해 장교가 된 거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버금가는 당나라 드림을 이룬 셈이에요. 하지만 반란군이 다 진압되자 장보고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외국인이니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민하던 장보고는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또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당나라와 신라를 오가는 무역선들을 보고 실마리를 얻었는지 이번에는 장사를 시작해요. 국제무역업을 합니다. 당나라에 오래 살았으니까 현지 사장이 빠삭하잖아요. 인맥도 많이 쌓았을 거고요. 장보고는 어디에 가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누구와 교역하고 어디에 팔아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장사 수완도 좋아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되지요. 중국 적산에 가면 적산명신이라는 거대한 동상이 있어요. 앞면은 스님의 모습이고 뒷면은 장보고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 적산명신은 앉은 채로 오른손을 펴서 아래를 살짝 누르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 손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적산명신을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자 바다를 지키는 해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징이 장보고니까 장보고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지 알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낸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 궤적은 같아요.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인격이 부족하고 그 사람만의 무언가가 없으면 진정한 인싸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역사의 쓸모 중에서 역사를 제가 다 알지는 않고 그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보고에 대해서는 앞부분 절반 정도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다른 역사들도 되게 쉽게 쓰여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